그 자네는 누구인가? 내 이름은 구라. 거짓말이죠. 제가 지금까지 캐릭터에 대한 TMI를 알아본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봤었습니다. 꽤 많은 영상을 만들었는데 코난이 오래된 만화라 그런지 아직 소개할 캐릭터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캐릭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이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최애로 꼽을 것 같은 캐릭터 홍장미, 일본어로는 하이바라 아이라는 캐릭터입니다. 장미의 TMI 첫 번째, 장미의 원래 이름은 안시오, 일본어로는 미야노 시오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름은 홍장미, 일본어로는 하이바라 아이인데 이 이름은 박사님이 지어주신 거라고 합니다. 하이바라 아이라는 이름은 코딜리아 그레이와 VI 워셔스키라고 하는 두 명의 여탐정의 이름을 따와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하네요. 한국어 번역판에서는 홍반장의 홍과 영국 탐정 로즈 워셔스키의 장미를 합쳐서 홍장미란 이름이 만들어졌다고 나옵니다. 두 번째, 남도일과 같은 나이인 18살입니다. 경기장 무차별 협박 사건 전까지는 특유의 어른스러운 말투와 행동 때문에 무조건 성인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경기장 무차별 협박 사건 때 너와 같은 18살이다 라는 말을 한 덕분에 나이를 확실히 알게 됐죠. 세 번째, 검은 조직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장미는 기억도 안 나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검은 조직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 아버지가 장미가 어린 시절부터 검은 조직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장미는 자연스레 검은 조직을 위해 일하게 된 거였죠. 검은 조직에 있을 당시 과학자로 일하며 검은 조직을 위해 아포톡신 4869라고 하는 약의 개발을 맡았었습니다. 이렇게 검은 조직을 위해 일하다가 장미의 언니인 미야노 아키미, 한국어로는 안제이가 검은 조직에 의해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졌고 그 때문에 검은 조직에 대한 반발심이 커져서 더 이상 검은 조직을 위해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됐죠. 이렇게 반항적인 시오를 검은 조직은 독방에 가둬놨고 시오는 이렇게 된 거 도박이나 해보자는 마인드로 자신이 만든 알약인 아포톡신 4869를 먹게 됩니다. 모두가 독약으로 알고 있던 알약이지만 그녀는 옛날 어떤 쥐한테 이 약을 투여한 결과 쥐가 죽지 않고 유아화된 걸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도박을 한 것이었죠. 그 결과 시오는 약을 먹고 어려지게 됐고 검은 조직을 나와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남도일을 찾아가다가 쓰러지게 됐고 박사님한테 거둬지게 된 거였죠. 네 번째, 아마 가장 먼저 남도일이 어려진 걸 알아챈 조직원일 것입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장미는 아포톡신 4869에 대한 실험을 하던 중 이 약에 사람을 어리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알약을 먹은 남도일이 행방불명됐다는 것에 의문을 느껴서 그의 집을 수색하러 갔고 남도일이 어린 시절 입던 옷이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덕분에 장미는 남도일이 유아화됐다는 걸 눈치챘고 검은 조직에다가 남도일이 살아있다는 걸 보고할 수 있었지만 보고하지 않았죠. 명탐정 코난이 지금까지 연재되고 있는 건 아마 장미 지분이 90% 이상일 것 같네요. 다섯 번째, 장미의 검은 조직 시절의 코드명은 쉐리입니다. 쉐리는 검색해보니까 와인의 한 종류라고 하네요. 여섯 번째, 검은 조직원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비유하자면 장미 몸 안에 검은 조직을 감별해내는 자체 내장 센서가 있다고 보면 되는데 실제로 검은 조직이 나올 때 장미는 갑자기 불안해하면서 조직원의 냄새가 난다고 자신을 숨겨달라고 하는 행동을 많이 보입니다. 근데 이 센서가 원래는 굉장히 예민했는데 어느새부턴가 좀 옅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검은 조직에서 나온 뒤 자신이 죽임을 당할까봐 되게 예민했었다면 요즘 들어서는 코난과 박사님 덕분에 점차 일상을 찾아가서 그런 센서 같은 것들이 좀 둔해진 것 같다고 하네요. 일곱 번째, 장미가 코난이 가지고 있던 미라니의 스페셜 섹시컷을 지운 적이 있습니다. 코난의 어떤 에피소드에서 보라가 남도일의 핸드폰으로 미라니의 수영복 입은 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내줬었고 세상 순수한 척은 다 하고 있지만 속은 엄청난 개변태인 도일이가 그 사진을 핸드폰에 저장했었습니다. 하지만 탐정단이 코난의 핸드폰에 있는 그 사진을 보게 됐고 장미한테 의뢰해서 그 사진을 지우게 만들었죠. 솔직히 저 같으면 지우기 전에 클라우드 같은 데다가 저장해놓거나 USB에 저장해놓는 등 2중 3중으로 백업해놨을 건데 좀 아쉽네요. 여덟 번째, 홈즈에 나오는 아이린 애들러라는 여자와 비슷한 포지션인 것 같습니다. 셜록 홈즈라는 소설을 보면 홈즈가 유일하게 인정했던 여자이자 홈즈가 사랑했던 여자인 것처럼 묘사되는 아이린 애들러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와 장미가 비슷한 포지션으로 보입니다. 아이린 애들러도 셜록 홈즈에서 홈즈라는 탐정을 휘어잡는 인물로 나오고 장미 역시 명탐정 코난이란 만화에서 코난이란 탐정을 휘어잡을 수 있는 인물이니 아이린 애들러와 장미는 비슷한 위치인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작가님도 장미를 아이린 애들러라는 인물에서 따왔다는 식으로 말을 했었다고 하네요. 아홉 번째, 코난을 짝사랑한 걸로 추정됩니다. 솔직히 코난을 짝사랑하는 게 확실히 언급된 건 아니긴 한데 개인적으로 제가 장미가 코난을 짝사랑한 걸로 의심하는 이유를 몇 가지 대보겠습니다. 우선 동부현상소의 비밀이라는 에피소드에서 도일이 어머니가 도일이에게 다가가서는 장미라는 여자애가 계속 너를 쳐다본다고, 여자애가 남자애를 쳐다보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남자애를 좋아해서 쳐다보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남자애 얼굴에 뭐가 묻어있어서 쳐다보는 거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코난이 그걸 듣고는 조심스럽게 장미에게 뭔가를 물어보고 싶다고 했고 저는 여기서 자신을 좋아하는 거냐고 물어보는 건가 하면서 두근두근하고 있었는데 붕신 같은 코난은 자신의 얼굴에 뭐가 묻었냐고 물어봅니다. 코난은 추리 능력을 얻고 눈치를 걔한테 줘버린 것 같네요. 아무튼 이때 말고도 코난이 버스 납치 사건 때 장미를 구해주기도 하고 계속 장미를 케어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코난에게 진지한 얼굴로 자신을 지켜줄 거냐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 질문에 코난이 좀 어버버거리고 있으니까 장미가 웃으며 난 너한테 보호받을 만큼 연약하지 않다고 덧붙이기도 했죠. 또 이것 말고도 목숨을 건 부활편에서 미란이에게 자신의 정체를 말하려고 하는 코난에게 경고를 해주기 위해서 몰래카메라도 한 적이 있습니다. 코난에게 총구를 들이대며 위협했다가 총에서 장미가 나오는 몰래카메라였죠. 근데 여기서 좀 억지를 넣어보자면 총에서 나온 장미가 사랑의 상징임을 의미하니까 코난을
좋아한다라고 의심할 만하고, 또 총에서 장미가 7송이가 나오는데 일본에서 장미 7송이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건 억지일 수도 있으니 그냥 흘러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이뿐만이 아니라 목숨을 건 부활편이 끝나고 코난이 미라니에게 고백을 실패했다는 걸 알고는 차를 타고 가며 콧노래를 부르는 장면도 나왔으며, 로이가 수학여행 갈 때 자신의 해독제를 주는 조건으로 미라니와 너무 꽁냥거리지 말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아마 자신이 코난을 좋아하고 있으니 질투가 나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원작에서도 좀 티가 났지만 화염의 해바라기라는 극장판을 보면 어떤 할머니께서 장미가 코난을 좋아하는 거냐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때도 장미가 코난을 바라보고 있어서 할머니가 알아차린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장미가 코난을 좋아하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남도일은 이미 미란이랑 사귀고 있고, 작가님께서 유독 소쿠친구 커플을 좋아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장미가 도일이랑 이어질 확률은 0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10번째, 장미는 아르미에게 조언을 받고 좀 더 강해졌습니다. 만월일범 사건이 끝나고 난 뒤 장미는 FBI에게서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받으라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증인보호 프로그램은 이름과 사는 곳을 완전히 지우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출발하는 프로그램이었죠. 그래서 만약 이 프로그램을 받게 된다면 장미는 지금 같이 있는 코난, 박사님, 탐정단 애들과 헤어지게 되는 것이 되는 거였습니다. 장미는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위험에 빠지는 건 죽어도 싫었기 때문에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받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르미가 어떤 사건에서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장미에게 도망치기만 하면 절대로 이길 수 없다 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장미는 자신이 이렇게 도망치기만 해서는 검조직에게 절대로 이길 수 없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장미는 조디에게 찾아가서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안 받겠다고 말하게 됐죠. 11번째, 처음에는 미란이를 싫어했습니다. 싫어한 건지 질투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부러 미란이에게 쌀쌀맞게 대했고 무시하는 것 같은 행동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미란이가 용기란 말은 정의로운 말이다 라는 명언을 날려줬을 때 처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었고, 만월일범 사건에서 미란이 본인이 총을 맞을 수 있는 위기임에도 장미를 안고 지켜주는 모습을 보고는 자신의 언니인 안재희를 생각하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물론 따지고 보면 미란이와 장미는 동갑이긴 하지만 미란이의 이런 따뜻한 모습을 보고 자신의 언니와 동일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12번째, 애니메이션을 보면 장미의 머리 색깔이 변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초창기 장미를 보면 갈색에 가까운 머리를 하고 있는데 최근 애니메이션을 보면 핑크색에 가까운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설정상 장미가 젓갈색의 머리를 하고 있다고 하니 최근 애니메이션의 머리 색깔이 맞는 거겠지만, 저는 옛날 장미의 작화를 좋아해서 그런지 옛날 갈색 머리 카르게 장미가 더 좋더라고요. 이건 개인의 취향이니 존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번째, 이상윤 즉 아카이 슈이치와 사촌관계입니다. 이건 원래 없었던 설정이었다가 메리세라는 이상윤의 어머니 캐릭터가 나오면서 갑작스럽게 추가된 설정입니다. 이건 저번에 아카이 슈이치를 까는 영상에서도 한번 깐 적이 있으니 더 언급은 안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최악의 설정이라고 생각하는 설정입니다. 14번째, 모로보시 다이와 이상윤이 동일 인물이란 것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장미가 어떤 에피소드에서 회상하기를 자신의 언니와 사귄 사람이 모로보시 다이라는 남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묘사됐습니다. 근데 모로보시 다이와 이상윤이 동일 인물인 걸 알았다면 진작에 이상윤에게 다가와서 안재희에 관련된 걸 물어봤을 것 같은데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냅두는 걸 보아하니 모로보시 다이와 이상윤이 동일 인물인 걸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상윤이 변장한 스바루라는 남자도 경계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경계를 풀고 그를 편하게 대합니다. 아마 장미가 편하게 대하는 건 스바루가 이상윤이라는 남자가 아니라 모로보시 다이라고 착각해서 편하게 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15번째, 장미가 주연급이었던 극장판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미란이, 유명한, 하인성, 안기준, 이상윤, 검은조직 등등 명탐정 코난 작품 내에서 활약이 있었거나 인기가 많은 캐릭터들은 극장판에서 메인으로 다뤄줬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데 장미가 메인으로 올라가는 극장판은 없었습니다. 다음에 개봉할 극장판에서 진의 목소리로 오랜만이다 쉐리 라고 말했던 것과 다음 극장판의 포스터를 보면 이번에야말로 장미가 메인이 될 극장판일 것 같긴 한데, 들어보니 각본가가 개쌉 최악의 극장판이 저레이 탐정을 담당했던 각본가라고 해서 좀 기대가 되려다가 차갑게 식어버렸네요. 16번째, 장기연재로 인해 캐릭터가 붕괴된 대표적인 캐릭터입니다. 제가 장미를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이렇게 캐릭터가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게 너무 속상해서 따로 영상을 만들 거라 자세하게 말은 안 하겠는데, 명탐정 코난 초창기 장미와 현재의 장미를 비교해보면 확실하게 변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건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들 테니 그때도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죠. 17번째, 은근히 추리력도 좋고 아는 것도 많아서 코난을 옆에서 잘 도와줍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코난을 도와주는 역할로 나오지만 코난이 없을 때는 코난을 대신해서 추리하는 모습도 보여주죠. 청색 고성의 사건이라는 에피소드를 보면 코난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장미가 에피소드 내내 등장을 하며 범인과 대치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코난이 주인공이라 너무 사기급으로 나와서 그렇지 장미도 일반인에 비하면 월등한 추리 능력과 상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과학력 부분에 있어서는 코난도 뛰어넘을 것 같긴 합니다. 18번째, 밤늦게 일을 많이 해서 그런지 하품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코난도 장미를 부를 때 눈매 사나운 하품녀라고 부를 때도 있죠. 19번째, 축구 선수 중에 희고라는 선수를 많이 좋아합니다. 희고 선수는 원래 있던 팀에서 나온 뒤 다른 팀으로 가가지고 팬들에게 배신자라고 낙인 찍히게 되었다고 하는데, 장미도 검은 조직에서 나와가지고 그들에게 배신자로 낙인 찍힌 뒤 목숨을 위협받고 있어가지고 희고와 본인을 비슷하게 생각하여 희고 선수를 특히나 좋아하는 걸로 나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자신과 비슷한 처지라 좋아하는 걸로 나오지만 뒤로 갈수록 뭔가 이상하게 좋아하게 됩니다. 이건 나중에 캐릭터 붕괴에 관한 걸로 영상을 만들 때 더 까보도록 하죠. 20번째, 가끔씩 되게 귀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탐정들의 진혼가라는 에피소드에서 시간을 끌기 위해 가영이와 미란이에게 같이 있어달라는 식으로 애교를 피웠고, 베이커가의 망령에서도 살짝 애교를 피우며 상황을 넘어가줍니다. 평소의 장미는 말수도 좋고 쿨한 모습이라 이런 식으로 반전 매력을 보여줄 때마다 개인적으로 너무 좋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20가지 정도가 장미에 대한 TMI인 것 같네요.
저번에 제가 장미에 대한 TMI를 했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전 장미를 되게 좋아하지만 여러분들은 장미를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좀 걱정이었는데 조회수가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서 잘 나온 걸 보니 여러분들도 장미를 좋아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남자 캐릭터들은 조회수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에 비해 여자 캐릭터는 조회수가 은근히 높네요. 이유는 뭐 대충 알 것 같습니다. 이런 변태 같은 사람들. 아무튼 저번에 장미를 소개할 때 이렇게 예쁘고 귀엽고 어른스럽고 상처 많은 아기 고양이 같은 캐릭터가 비판할 점이 있다는 식으로 말했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갈색 아기 고양이 장미가 무슨 이유로 비판을 받았었는지 알아보고 이 비판을 한번 실드도 쳐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미가 비판을 받았던 첫 번째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검은 조직에 있으면서 범죄를 같이 한 공범이란 것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남도를 작아지게 만든 알약은 아포톡신 4869란 알약입니다. 그리고 이 알약을 만든 사람이 바로 장미죠. 정확하게 말하면 장미의 어머니와 아버지 미야노 부부로부터 시작된 거긴 한데 그래도 장미 때 들어서 이 알약을 본격적으로 독약으로 쓰기 시작했으니 장미가 만들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알약 때문에 죽은 사람이 명단으로 만들어질 정도로 꽤나 많은 사람을 죽였고 남도일이 죽은 걸 확인하러 갔을 때는 남도일의 집이 비어있는 걸 알고 무단으로 주거 침입을 하기도 했죠. 또한 숲을 헤매는 세모라는 사건에서 누마부치란 연쇄살인마가 조직 내에서 어떤 실험을 받았다고 말하는 걸 보면 조직 내에서 알약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인체 실험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장미가 이 인체 실험을 전두지휘했는지 그냥 방관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건 잘못된 일이란 거죠. 또한 여기다가 검은 조직의 온갖 범죄 행위를 저지른 건 역시 알고 있었을 테니 방관죄 역시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제목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목은 아포톡신 4869라는 독약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도일이의 경우는 원래 일상을 잃어버리게 한 것이 가장 큰 죄일 것입니다. 도일이 역시 장미가 독약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듣고는 개빡쳐가지고 죽고 싶냐는 식으로 장미에게 달려들곤 했는데 이때 장미가 해명한답시고 어떤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건 바로 독약 따위 만들 생각 없었는걸 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걸 듣고 아 역시나 장미는 착한 녀석이었어 라고 생각을 할 뻔했는데 잠시 생각을 해보면 장미가 아포톡신 4869를 먹고 죽어버린 사람의 명단들을 들고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진짜로 독약을 만들 생각이 없었던 게 맞을진 몰라도 독약으로 사용됐던 걸 알았던 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독약을 만든 건 사실이니 장미의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닌 거니까 장미는 나중에라도 죄값을 받아야 하는 범죄자임에 틀림이 없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조금 쉴드를 쳐주자면 우선 장미는 아포톡신 4869라는 독약을 만들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미가 원래 만들던 약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약을 만들던 도중에 사람의 목숨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아포톡신 4869라는 독약이 만들어졌고 그 약은 그냥 폐기를 시킨다거나 더 이상 그 비슷한 약을 안 만들며 원래 만들고 있던 약을 만들면 되는 거였는데 악랄한 거무 조직 놈들이 그 약을 폐기시키지 않고 독약이란 것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죽이고 다닌 거였죠. 또한 이 독약을 만든 건 장미이긴 하지만 그 약을 사용하고 다닌 건 진이라든가 베르무트 등 다른 조직원들이었습니다.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다곤 하지만 그 다이너마이트로 인해 사람들이 죽은 것에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게 아니듯이 장미는 어떤 약을 만들던 도중에 예상치 못하게 독약을 만들었고 그 약을 악용한 건 조직원들이니까 장미의 죄는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장미의 행동 중에 굳이 아쉬웠던 순간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 독약을 만들었다는 결과나 데이터를 숨겼으면 어땠을까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불가능해 보이는 게 장미는 조직 내에서 감시받으며 살아왔고 장미가 이런 독약에 대한 데이터를 숨기거나 없애려고 했다면 그녀를 감시하고 있던 조직원들이 뭐하는 짓이냐 라고 하며 다가왔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결론을 지어보자면 장미가 독약을 만든 것은 맞지만 그것은 일부러 만든 것이 아니었고 이렇게 독약을 만들었다고 해도 이 독약을 쓴 것은 장미가 아닌 다른 조직원들이었다. 그러므로 장미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너무간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나와질 것 같네요. 그리고 코난은 범죄자라면 극혐을 하는데 처음에 장미를 극혐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닥 장미를 극혐 안 하는 걸 보면 장미를 처음에 범죄자라고 생각했지만 지내다 보니까 얘도 검은 조직의 피해자였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으로 장미가 비판받는 이유는 협조를 잘 안 해준다 라는 이유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장미가 말하는 걸 들어보면 조직 내에 있는 영향력이 큰 간부들이나 심지어는 보스의 정체까지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들을 코난이나 경찰들에게 절대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게 장미가 얘네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경우는 코난이 조직의 간부들에 대해서 알아오면 그때서야 아 그 사람 들어봤어 뭐 눈 한 쪽이 없다고 하던데 라는 식으로 말해줄 뿐 본인이 먼저 조직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보통 장미는 검은 조직에 관련된 사람이 나타나면 패닉이 와가지고 자신이 죽지 않을까 하는 충격에 정신을 놓는 수준으로 무서워하는데 이 정도로 무서워하면 코난이나 경찰들한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빠르게 조직원들을 소탕하길 바라면서 다른 인간들의 보호를 받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보호받는다는 가능성도 이미 없다고 봐야 하는 게 장미는 FBI가 제안했던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도망가기 싫다는 이유로 거절했고 계속해서 탐정네 애들이나 코난과 함께 살아가겠다는 결정을 했죠. 근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도망치기 싫다는 이유로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거부했는데 그러면 제대로 코난이라던가 다른 FBI들한테 협조적이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지가 아는 건 다 말해주면서 도망치지 않고 맞서 싸우겠단 말해야 되는데 왜 물어보는 거에만 대답을 하고 본인이 먼저 조직에 대한 정보를 안 알려주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비판 역시 쉴드를 칠 수 있긴 합니다. 우선 다들 아시다시피 장미는 매우 어린 시절부터 조직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은 조직이 어떤 조직인지 사람 목숨을 얼마나 파리 목숨으로 여기는지 알고 있었을 테고 그로 인해 조직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는 상상도 못할 만큼 커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선 장미는 조직에 반항하다가 죽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봤을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본인의 언니인 안재인 거고 이전부터 있었던 트라우마는 안재이의 죽음으로 인해 더 커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이유들이 쌓여서 장미는 감히 검은 조직에 대항한다는 생각조차 못했기 때문에 코난에게 어떠한 정보도 주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코난과 FBI가 충분히 강한데 왜 지가 무섭다고 정보를 주지 못하는 거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장미는 코난과 FBI가 협조 중이란 것을 모릅니다. 그냥 코난이 무모하게 검은 조직을 쫓는다고 생각을 할 뿐 FBI라던가 CIA라던가 MI6 같은 큰 조직들이 있는 건 모르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장미 눈의 코난은 그저 정신나간 겁없는 18살 청년이 검은 조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덤비는 하루 까가지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미가 괜히 검은 조직에 대한 정보를 코난에게 알려줬다가 코난이 또 눈 돌아가가지고 검은 조직한테 노빠꾸로 달려들면 코난은 분명 검은 조직한테 잡혀가지고 잔인하게 죽을 게 분명하니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끔찍해 아끼는 장미는 애초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코난에게 정보를 공유 안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면 또 장미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겨우 그 공포를 못 이겨내가지고 이렇게 협조를 안 하는 거냐 라고 의문을 가지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장미는 지금 자신의 평생을 검은 조직에서 지내왔고 그 검은 조직에서 쌓인 두려움이라든가 트라우마 같은 것은 저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일 겁니다. 우울증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그걸 왜 못 이겨내는 거냐, 밖에 나오면 우울증이 나아질 거다 라는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 말인지를 상상해보면 장미에게 그냥 마냥 그 공포를 이겨내라 라고 하는 말이 말도 안 되는 말이란 걸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 장미가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는 민폐 때문입니다. 이건 정확하게 딱 한 가지의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바로 만월의원 사건 편에서 장미가 대형 트롤짓을 해가지고 베르무트를 놓친 경우를 들 수 있죠. 이때 당시에 코난은 본인이 검은 조직과 정면으로 싸우겠다 라는 말을 하며 장미가 무조건 말릴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침으로 장미를 재운 뒤 자신이 세웠던 계획을 실현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베르무트를 잡기 직전의 상황까지 몰아넣었는데 분명 박사님 집에서 자고 있어야 할 장미가 추정용 안경을 들고 코난을 만나러 왔었죠. 그 때문에 코난은 당황해가지고 저 새끼가 여기 왜 왔어? 라고 하던 중 베르무트한테 제압을 당했었습니다. 이때 장미가 이런 트롤짓만 안 했어도 이상윤과 코난은 베르무트를 잡고 검은 조직에 한층 더 가까워졌을 겁니다. 솔직히 제가 장미를 무진장 좋아하지만 만월의원 사건 때의 장미는 좀 에바라고 생각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또 쉴드를 칠 수 있는 게 장미는 이전부터 계속 자신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보는 거 원하지 않는다고 했고 코난 보고도 검은 조직이 이래서 손을 떼라고도 말했었습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코난이 갑자기 지를 재우고 어디론가로 나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장미는 분명 코난이 혼자 검은 조직을 상대하러 갔다고 생각을 할 거고 장미는 코난이 절대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차라리 내가 죽겠다는 마인드로 코난을 추적했을 겁니다. 실제로 장미는 베르무트에게 자신을 죽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보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코난이 장미에게 자신의 계획들을 설명해주고 장미를 안심시킨 다음 베르무트를 만나러 갔다면 장미는 그런 돌발 행동을 안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어찌 보면 장미의 민폐라기보다는 코난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생긴 트러블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무튼 지금 이렇게 세 가지의 장미의 비판할 점과 쉴드를 칠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거 말고도 장미가 만든 약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을 느낀다거나 미안한 감정을 비춘 적이 없었다는 것, 그리고 앞서 제가 장미가 조직에서 일할 때 억압을 받으며 공포 속에서 일했을 거다 라는 식으로 말했었는데 코난 극장판 에피소드 1을 보면 굉장히 좋은 실현실 환경에다가 약을 개발하는 중 예상치 못한 반응이 일어나니까 웃으면서 전화를 하며 재밌는 걸 보여주겠다고 말하는 장면 등을 보면 조직에서의 생활이 정말 힘들었던 게 맞았나 하는 의문도 생기긴 합니다. 아무튼 만약 코난이 결말이 나온다면 장미는 조직 내에서 겪었던 정신적인 피해를 치료하기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조직의 활동에 간접적으로 가담하긴 했으니 그것에 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네요. 우선 애초부터 하이바라는 코난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상태로 코난을 만나러 갔었습니다. 언니가 조직에 의해 살해당한 뒤로 조직에 정이 떨어져 버렸고 그래서 일을 안 하다가 결국 조직의 손에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까지 갔었죠. 그렇게 독방에 갇혀있던 하이바라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죽자 라는 생각으로 아파톡신 4869를 먹었고 코난처럼 몸이 작아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몸이 어려진 하이바라는 제일 처음 생각났던 게 시니치였습니다. 하이바라는 약을 먹은 사람들 명단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의 행방을 조사하던 중 시니치만 행방이 묘연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이바라는 얘가 유아화 됐겠구나 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하게 됐죠. 그러다 이렇게 하이바라 본인이 유아화가 되자 자신이 의지할 사람은 시니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이바라는 시니치를 만나게 됐고 사건을 풀어가는 그의 모습을 보며 왜 우리 언니는 구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는 그의 품에 안겨가지고 울기도 했습니다. 이때까지 하이바라는 코난을 동료라던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친구 정도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 하이바라는 코난과 탐정단 친구들과 함께 축구 경기를 보러 가게 됐죠. 축구 경기를 보러 간 하이바라는 혹시나 자신의 얼굴이 카메라에 잡힌다거나 누군가의 눈에 띄면 안 될 것 같아서 축구를 직관하러 왔음에도 선글라스를 끼고 경기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겉돌고 있는 하이바라에게 코난이 모자를 씌워주고는 같이 보자고 말하며 하이바라를 끌어줬죠. 아마 이때 자신을 이끌어주는 코난의 모습을 보며 하이바라는 코난에게서 새로운 감정을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이끌어주고 관객들 전부를 상대로 인지 긁어버렸던 사건을 깔끔하게 해결한 코난을 보고는 좀 멋있다고 생각하여 사건이 끝나고 나서 코난에게 자신의 나이를 알려주고 한결 편한 표정으로 코난을 대하게 됩니다. 아마 이때부터 하이바라의 감정은 점점 호감으로 변했던 것 같더라고요. 이러고 나서 푸른 고성 탐색 사건 때는 코난이 혼자 암호 같은 걸 풀고 있으니까 일부러 얼굴을 가깝게 대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이때 심지어 코난도 좀 당황했었는지 얼굴이 빨개지는 연출이 나왔어요. 진심으로 이거 처음 봤을 때 코뿔 쏘는 아오르브 안중되고 하이바라랑 코난의 관계가 더 진전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코난이 고성에서 실종이 되자 다들 걱정하며 코난을 찾으러 다니려고 했는데 하이바라는 그렇게 패닉에 빠져있는 아이들을 진정시켜줬습니다. 그러다 아유미가 하이바라에게 코난을 좋아하냐고 물었고 처음에 하이바라는 어떨 것 같냐고 아유미에게 되물어봤었는데 아유미가 당황해하자 하이바라
하이바라는 코난을 그런 상대로 안 본다고 대답을 해줬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도 저를 좋아하는 게 확실시 되기 전까지는 아예 누구한테도 티를 안 내고 말도 안 하는 편입니다. 아마 하이바라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하이바라도 자신이 진짜로 코난을 좋아한다고 해도 아유미에게 말을 안 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진짜로 이때까지는 하이바라가 코난을 좋아하는 것까지는 아니고 호감 정도의 감정을 느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겨나는지 영화관에서 코난의 어깨에 기대어 잠을 자기도 하고 코난에게 너를 좋아하게 되어버렸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때는 가멘 야이바 연극의 대사를 친 거이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연기가 아닌 진심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러다 하이바라가 확실히 코난에게 감정이 생긴 것 같은 순간이 있었으니 바로 검은 조직과 재회했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이바라는 평범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 같긴 했지만 사실 마음속에서는 언제 검은 조직의 인간들이 자신을 잡으러 올지 모른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학교를 하던 중 검은 조직의 진이 타고 다니는 포르쉐를 보게 됐고 조직원이 근처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렇게 불안해하는 하이바라를 진정시켜주기 위해 코난이 옆에 있어주며 진의 차에 도청기를 설치했고 그들의 동료가 조만간 어떤 추모식에 참여한다는 걸 알아내게 됩니다. 하이바라와 코난은 그곳에 일어날 사건을 막기 위해 추모회장으로 일단 가게 됩니다. 하이바라는 조직의 일이어서 책임감 때문에 코난과 함께 추모회장으로 오긴 했지만 검은 조직이 근처에 있는 게 확실시 됐기 때문에 불안함은 숨길 수가 없었죠. 코난은 하이바라가 불안해하는 걸 눈치채고는 그녀에게 안경을 씌워주며 이러고 있으면 아무도 너를 못 찾을 거다 라고 말해주며 안심을 시켜줬었습니다. 하이바라는 처음에 시니치를 찾아왔을 때만 해도 막연하게 자신이 의지할 곳은 시니치뿐이다 라고 하면서 찾아왔었지만 지금 코난이 본인에게 하는 행동을 보고서는 진심으로 자신이 의지할 수 있고 의지할 만한 사람은 코난뿐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됐죠. 이렇게 안경을 쓰고 있다가 피스코에게 납치를 당하고 목숨을 잃을 뻔했지만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코난 덕분에 목숨을 구하고 앞으로 있을 조직으로부터의 위협도 코난이 있다면 안심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하이바라는 코난에게 점점 마음이 생기게 됐고 마음이 생기게 되면서 코난이 원래 좋아하던, 정확하게는 시니치가 원래 좋아하던 란이란 여자애도 거슬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란이 좀 인성에 문제가 있다거나 하자가 있는 친구였다면 크게 거슬리지도 않았을 테지만 예쁘고 성격도 좋고 좋은 환경에서 자란 티가 나는 밝은 아이여서 자신이 상대가 안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기 때문에 심하게 거슬렸던 거였습니다. 그 때문에 란이 하이바라에게 친해지려고 말을 걸어도 무시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란이 코난의 정체가 시니치라는 것을 눈치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코난이 부상을 당해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란이 코난에게 수혈을 하려는 걸 보고 란이 코난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하이바라는 코난이라면 자신의 정체를 란에게 밝힐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되면 자신의 정체도 조직에게 들킬 수도 있고 코난과 란이 급격하게 가까워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마련하여 코난이 입원해 있는 병실로 갔고 코난에게 몰래 카메라를 해준 뒤 대책을 마련해줬습니다. 그 대책은 자신이 만든 알약으로 시니치로 돌아간 다음에 코난으로 변장한 자신과 함께 란 앞에 나타나자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시니치와 코난으로 변장한 하이바라가 란 앞에 나타났고 란은 그제서야 의심을 푼 것 같았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사람들 눈에 띄지 말라는 하이바라의 경고를 개무시한 시니치가 좀 빡치긴 했지만 하이바라가 원하는 대로 돼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니치로 돌아온 코난은 신나가지고 집에 돌아왔고 하이바라는 그런 시니치에게 그렇게 나댔으면 안 됐다고 시니치를 나무랐습니다. 시니치는 미안하다고 말한 뒤 왜 자신에게 그렇게 잘 대해주냐고 물어봤습니다. 하이바라는 너무 당연한 이유였지만 그걸 자신의 입으로 말해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대충을 버무리고 시니치와 란이 등교하도록 냅뒀습니다. 뭔가 둘이 오늘 저녁에 데이트를 하는 것 같긴 했는데 어차피 계산대로라면 오늘 저녁쯤 시니치가 코난으로 변할 거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했습니다. 하이바라는 미리 시니치와 란이 데이트하는 장소로 가서 대기를 했고 시니치가 심장을 부여잡으며 화장실로 들어왔을 때 자신이 하고 있던 코난의 변장을 풀어주며 시니치와 교대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둘의 데이트가 끝난 다음날 얘기를 들어보니 시니치는 란에게 고백을 실패한 것 같았고 이것 덕분에 하이바라는 기분이 좋아졌었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하이바라와 코난 그리고 탐정단 일행은 같이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로 가게 됐는데 하이바라는 그 버스 안에 검은 조직에 누군가가 타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는 패닉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그 사이 버스는 강도단들에게 납치를 당하고 그것을 코난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해결하게 되고 버스 안에 있는 기폭장치가 작동돼서 모두가 버스 안을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이바라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자신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민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장미를 어떤 사람이 목숨을 걸고 구해줬고 그 사람은 바로 코난이었습니다. 코난은 진지한 얼굴로 하이바라에게 도망치지 말고 살아가라고 말했고 하이바라는 자신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민폐라고 생각했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남자가 살아라고 하는 말을 듣고는 한번 살아가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목숨의 위협을 받는 일을 있고 나서 하이바라는 좀 의기소침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히고라는 축구선수를 알게 됐고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의 축구 경기를 자세히 보게 됐습니다. 히고라는 선수는 처음엔 새로운 팀에서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았지만 점점 새로운 팀에 있던 동료들을 믿으며 갈수록 적응을 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이바라는 자신에게 과연 저런 동료들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고 그런 동료를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의 얼굴은 코난이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사라진 자신을 찾기 위해 지하철 플랫폼까지 뛰어서 따라온 코난에게 자신의 숨겨온 감정을 조금 담아서 나를 지켜줄 거냐 라고 물어봤고 코난은 살짝 당황한 표정을 하며 그럴 거라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하이바라는 누군가에게 지켜줄 거냐고 물을 정도로 연약하지도 않고 남을 의지하는 성격도 아니었지만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코난이 좋았었죠. 이후로 코난은 뭔가 하이바라 몰래 검은 조직을 조사하고 다닌 것 같아 보였고, 몰래 박사님과 코난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하이바라가 코난 본인이 검은 조직을 조사하고 다닌 걸 알게 되면 이 위험한 일에 끼어들겠다고 할 수도 있으니 비밀로 하자 라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이바라는 자신만 생각하고 코난 본인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보 같다는 생각을 했지만 기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 검은 조직의 누군가가 하이바라를 노리고 다가온다는 것을 코난과 하이바라 둘 다 눈치채게 됩니다. 그러던 중 코난에게 어떤 편지가 왔고, 편지를 보낸 사람은 검은 조직의 간부인 베르무트라는 인간이었습니다. 하이바라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패닉이 왔고, 코난은 이 사람을 잡으러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이바라는 코난이 위험해질 게 뻔했기 때문에 가지 마라고 했지만 그 말과 동시에 코난이 쏜 마취침에 맞고 잠에 빠져들었죠. 하이바라는 잠에서 깨고 나니 박사님의 집에 누워있다는 걸 알게 됐고, 곁에 코난과 박사님이 없는 걸 보니까 코난이 혼자서 베르무트와 승부를 하러 갔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코난이라면 베르무트를 잡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만약 잘못된다면 자신 때문에 코난이 위험에 빠지게 되는 거니까 그런 것은 보고 싶지 않아서 하이바라는 추정용 안경으로 코난을 찾으러 갔습니다. 하이바라는 어떤 항구에서 베르무트와 대치하고 있는 코난을 발견했고, 코난은 하이바라를 보더니 적지 않게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하이바라는 코난이 죽는 것은 보고 싶지 않아서 베르무트에게 다가갔고, 베르무트에게 자신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은 절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바라가 여기서 도망쳐버린다면 자신의 목숨을 구해줬던 상냥한 코난을 이 순간에 도망친 자신 때문에 죽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목숨을 건 하이바라를 향해 베르무트는 총을 쏘려고 했지만 숨어있던 란이 하이바라를 감싸 안아준 덕분에 하이바라는 베르무트에게 죽임을 당하는 건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이바라는 FBI에게 아이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받을 것을 제안받았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코난의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운명에서 도망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안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러고 나서 하이바라와 코난의 관계가 진전됐다면 좋았을 테지만 둘의 사이는 좀처럼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하이바라는 연인의 감정으로 코난을 봤지만 코난은 하이바라를 동료 그 이상으로 보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하이바라는 눈치가 빨라서 코난이 이런 감정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최대한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살았지만 그래도 가끔씩 튀어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코난이 신이치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해독제를 줄 때는 란과 너무 꽁냥거리지 말라고 하기도 했고, 자신을 위해서 열쇠고리를 구하다가 감기에 걸렸을 때는 져주는 척하며 코난의 부탁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극장판에서는 코난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 뒤 코난에게 넌 우리의 홈즈라고 따뜻한 말을 해주기도 했고, 모두가 그림을 구경하고 있을 때 코난을 바라보고 있다가 할머니에게 들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이바라가 코난을 좋아하는 것 같은 서사는 계속 쌓아져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흑철의 여행이란 극장판이 나온 것이고, 이곳에서 하이바라가 코난에게 인공호흡을 하고 나서는 코난에게 우리 키스한 거 아냐라고 말하면서 속마음을 말했던 것들을 들어보면 뭔가 아련하고 설레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코난과 하이바라의 썸 타는 것 같은 묘사가 만어리원 사건 이후로 거의 안 나왔다는 게 개인적으로 너무 슬픕니다. 이번 흑철의 여행이란 극장판을 계기로 둘이 다시 좀 뭐 하는 장면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우선 장미라는 캐릭터가 확실히 붕괴되기 시작한 건 작품의 후반부이긴 했지만 그전부터 캐릭터 붕괴의 기미가 조금씩 있어왔습니다. 명탐정 코난 61권에서 증오의 푸른 불꽃이라고 부르는 에피소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때 장미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코난한테 되게 틱틱대는 모습을 보입니다. 코난 이 새끼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하던 중 장미가 겁나 수줍은 얼굴로 차문을 좀 열어달라고 부탁하니까 그제서야 웃으면서 이 새끼가 정전기 때문에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장미에게 정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는 정전기가 안 일어나려면 그냥 손가락이 아니라 손바닥으로 뭘 만지면 된다 라는 식으로 가르쳐줍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이상했던 게, 장미가 검은 조직에서 꽤 유능한 연구원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정전기가 안 일어나는지 몰랐을까요? 그리고 뭐 몰랐다 치더라도 그 정전기 때문에 그렇게 날카로워지는 게 맞는가 싶었습니다. 분명 제가 알던 장미는 어쩔 때는 코난보다 냉철하고 도도한 이미지였는데, 정전기 그거 하나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졌다가 코난이 말해준 방법으로 정전기가 안 일어나게 되니까 기분이 좋아져서는 다시 밝은 모습의 장미로 돌아오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도 코난과 함께 온천에 갔다가 코난이 장미의 엉덩이를 보게 됐는데, 장미가 그거 가지고 부끄럽다고 코난한테 뭐라고 하니까 코난이 뭔 애들 엉덩이 본 거 가지고 그러냐 라는 망언을 하게 되죠. 그러자 장미는 세상 본 적 없던 모습으로 화를 냈고 코난의 팬티에 고춧가루를 넣어서 복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솔직히 방금 말한 엉덩이 에피소드랑 앞서 말한 정전기 에피소드까지는 사람이 화를 낼 수도 있고 아무리 어른스러운 장미이더라도 예민해지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 라는 생각과, 장미가 18살 소녀라서 또래 남자애한테 엉덩이를 보이는 것은 부끄러워가지고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다 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후로 나온 에피소드들 몇 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코난 80권에 수록된 달콤하고 차가운 택배 상자 라는 에피소드를 보면 장미가 탐정네 애들이랑 축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 뭐 장미가 축구할 수도 있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여기서 장미가 겁나 신나는 표정을 지으면서 내가 희고 선수가 찾던 무회전 슛을 보여주겠어 이러면서 자세를 잡다가 잘못 차가지고는 쓰러져 버립니다. 쓰러진 건 고양이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그런 거긴 한데, 분명 우리 장미는 차갑고 수줍음이 많은 그런 친구였는데 갑자기 코난 같은 표정 지으면서 남고생들이 점심시간에 축구할 때 할 것 같은 소리를 하면서 공을 차려고 한다는 게 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이 에피소드를 보고 나면 장미가 좀 성격이 변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이후의 에피소드를 보면은 장미가 아닌 다른 어떤 악령이 장미의 몸을 조종하면서 개짓을 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코난 원작 87권 애니로는 용의자는
있는 열애 커플이라는 에피소드를 보면은 장미의 캐릭터가 완전히 붕괴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장미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인 히고라는 선수와 유명하게 좋아하는 아이돌인 오키노 요코가 연애를 하고 있다 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시작이 됩니다. 장미는 히고 선수가 오키노 요코라는 아이돌과 열애설이 돈다는 기사를 보자마자 갑자기 콩알 눈이 되면서 절망을 하는데, 자, 이 모습을 보면 옛날 코난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장미의 모습이죠. 분명 장미는 자신의 언니를 구하지 못한 코난에게 오열을 하면서 매달린다거나 미라니에게 경솔하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려는 코난을 찾아가서 최고의 해결 방법을 알려주는 냉철한 조력자였는데, 이랬던 사람이 콩알 눈을 뜬다는 게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콩알 눈을 떴던 장미는 오키노 요코와 히고 선수의 열애설을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 오키노 요코의 팬이었던 유명한을 찾아가서 의뢰를 부탁합니다. 물론 보수는 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개진상짓이긴 한데 유명한 이 의뢰를 받아들여줍니다. 솔직히 장미가 이렇게 무지성으로 행동하는 것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후로 히고와 오키노 요코의 뒤를 밟으면서 오키노 요코를 저 아이돌 계집이라고 말하면서 욕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건 어찌 보면 사생팬에 가까운 모습인데, 장미가 어쩌다가 히고 선수의 사생팬 수준이 됐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히고 선수와 열애설이 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키노 요코를 대놓고 욕하는 것도 장미의 성격이랑 맞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게 장미가 히고 선수를 좋아하게 된 이유를 보면, 히고 선수가 원래 있던 팀에서 나와가지고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게 됐는데, 원래 있던 팀 팬들이 히고 선수를 배신자라고 부르면서 욕을 했고, 이적한 팀에서도 그닥 활약을 못하고 겉도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장미는 검은 조직을 배신하고 나와서는 어디에도 썩히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과 히고 선수가 겹쳐 보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장미는 히고 선수를 알게 모르게 좋아하게 된 거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서사를 가지고 히고 선수를 좋아하게 된 건데, 그냥 마냥 뜬금없이 히고 선수의 사생팬 같은 모습으로 바뀌게 되니까 적응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이걸로 장미의 캐릭터가 붕괴가 됐기 때문에 작가님이 더 이상 장미에 대한 이야기를 안 썼으면 했지만, 어림도 없지 작가님은 장미의 캐릭터를 한 번 더 붕괴시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원작 89권 애니로는 탐정단의 의견 불일치라는 에피소드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장미는 초반에 바퀴벌레를 잡느라 밤을 새가지고 다크서클이 생긴 상태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게, 원작 초반을 보면 장미가 연구 같은 걸 하느라 밤늦게 잔다거나 밤을 새는 일이 많았고, 그것 때문에 코난과 함께 있거나 박사님과 있을 때 하품을 자주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단 한 번도 다크서클이 생겼다는 언급이라든가 묘사를 본 적이 없어요. 뭐 그래, 원래 다크서클이 생기지 않는 체질이었는데 갑자기 다크서클이 잘 생기는 체질이 됐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장미는 탐정단 코난과 함께 백화점에 가게 되는데, 이 백화점에서 마스카라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보게 됩니다. 장미와 아름이는 그곳을 보고 눈을 반짝였고, 자신들도 마스카라를 체험해보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은 애들이 하긴 좀 그렇다고 어머니라도 모셔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장미는 우리가 손님이 아니라는 거냐 라는 말을 하면서 직원에게 소리를 치죠. 이런 진상짓을 하고 나서 마스카라나 화장품을 샀으면 모르겠는데, 장미는 단 하나의 화장품도 사지 않고 화장만 받아내고 그냥 가게 됩니다. 아니, 분명 내가 알던 장미는 냉철하고 이성적이지만 가끔은 따뜻한 그런 캐릭터였는데, 갑자기 이딴 식으로 진상이 되니까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활용점정으로 화장을 다 받아낸 장미에게 직원이 혹시 어머니는 어디 계시니? 라는 말을 하니까, 아주 오래전에 내가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셨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이 말을 아련하게 한 것도 아니고 겁나 태연하게 말해요. 분명 장미에게 있어서 가족이란 존재는 아련한 존재이고 기억은 안 나지만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일 겁니다. 과거에 장미의 언니인 안재희가 장미의 어머니가 장미에게 보내는 음성 파일들을 숨겨놓았던 것을 장미가 코난과 함께 사건을 풀다가 결국 찾아냈던 일이 있었는데, 이때 장미가 박사님의 차 안에서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아련하게 웃는 장면을 보면 장미가 얼마나 어머니의 존재를 그리워하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후로도 장미는 틈만 나면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안정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이랬던 장미인데, 걔 진상짓을 하고 나서 직원이 어머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자 직원을 입 다물게 할 목적으로 엄마가 죽었다고 말한다는 게 너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진심으로 이건 장미의 캐릭터가 붕괴된 게 아니라 장미의 인성이 갑자기 쓰레기가 되어버렸다고 봐도 될 정도였습니다. 이때 장미를 화장시킨 게 뭐 영역 밖의 여동생인 메리사를 홍보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은데, 여러모로 최악의 에피소드라고 봐도 되는 에피소드였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너무 아파서 여기까지만 하고 싶지만, 아직 장미의 캐릭터 붕괴 에피소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들 혹시 도일이가 수학여행을 갔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거 극장판으로도 나왔으니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이때 도일이가 장미의 도움 덕분에 어른이 된 모습으로 수학여행을 가게 됐고, 도일이의 모습으로 사건을 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도일이가 많은 사람들 눈에 띄어가지고 죽은 걸로 알았던 고등학생 탐정 남도일이 돌아왔다 라는 식으로 소문이 나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도일이를 찾기 위해 취재를 오게 됩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장미는 개충격 먹어가지고 도일이와 함께 이 상황을 헤쳐나갈 방법을 생각하거나, 옛날에 검은 조직에 대한 PTSD가 심한 장미라면 본인도 걸려가지고 검은 조직에게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으니 박사님의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안 나오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건데, 진짜 이런 급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라는 같은 반 친구를 찾기 위해 탐정단 애들이랑 추리하고 앉아있습니다. 베르무트가 변장한 모습으로 근처에 오니까 숨도 못 쉬고 코난이 미라니한테 남도일인 걸 밝히려고 하니까 먼저 다가가서 올바른 해결책을 주는 장미였는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태평해졌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장미가 캐릭터 붕괴가 됐다는 걸 말을 하면 쉴드를 치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분들의 논리가 장미는 원래 18살의 소녀다, 18살의 소녀가 지금까지는 수많은 일들을 겪어서 어른스러운 척을 하고 있었을 뿐이지 지금의 모습이 원래 자연스러운 18살 소녀의 모습이 맞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뭐 코난과 함께 있으면서 안정감을 느꼈고, 아름이가 도망치기만 해선 이길 수가 없잖아 라는 말을 들은 것을 계기로 장미의 모습이 바뀌었다고 치더라도, 지금 코난 세계관의 시간은 겨우 1년도 안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1년이 안 지난 시점에서 장미는 언니를 잃고 검은 조직을 빠져나오기 위해 아포통신 486구를 먹고 어려진 모습이 됐으며, 한동안은 검은 조직한테 벌벌 떨다가 지금에 들어서는 그냥 마냥 축구선수 사생팬이 된 겁니다. 솔직히 이거 쉴드를 칠래야 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장미가 옛날 차갑고 냉철한 성격으로 남아있었다면, 코난이 지금처럼 밝은 느낌이 아니라 옛날에
느낌을 어두운 느낌으로 갔어야 해서 별 수 없이 장미의 성격을 바꾼 거다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코난이 모든 에피소드들이 다 스토리의 중요한 느낌으로 이어진 구성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사건이 단편적으로 일어나고 그것이 따로따로 에피소드가 되는 옴니버스식 작품이라서 이런 장미의 행동들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냐고 할 수도 있는데, 과거에도 코난은 그런 형식이었지만 과거의 장미는 그런 진상짓이나 사생팬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뭘 어떻게 실드를 쳐도 캐봉은 용납할 수가 없으며 이 모든 것은 예상 못한 장기 현재의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선 이번 영상에서 소개할 장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첫 번째 인물은 이상윤, 일본어로는 아카이 슈이치입니다. 이 아카이 슈이치란 남자는 하이바라의 언니인 미야노 아케미와 연인 관계였습니다. 정확하게 치자면 아카이 슈이치가 아케미의 남자친구가 아니라 모로보시 다이라는 인물이 아케미의 남자친구였죠. 모로보시 다이는 아카이 슈이치가 검은 조직에 잠입했을 당시에 썼던 가명으로, 아케미는 슈이치의 본명을 모르고 모로보시 다이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카이 슈이치는 가명을 쓴 채로 검은 조직에 잠입하기 위해 아케미에게 접근했고, 아케미는 그런 순수하지 않은 의도를 알고 있었지만 모로보시 다이에게 진심으로 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 모로보시 다이가 조직에서 나가야 하는 순간이 되자 아케미에게 자신이 숨겨왔던 걸 말했고, 아케미는 울면서 사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걸 말합니다. 그걸 들은 슈이치는 아케미에게 왜 알면서 나랑 만났냐고 했고, 아케미는 그만큼 좋아해서 그랬다는 식으로 말했죠. 그 이후 슈이치는 조직을 나온 다음 아케미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녀를 구하려고 했지만 그녀는 조직에게 목숨을 잃어버린 뒤였습니다. 그래서 슈이치는 그녀를 기억하기 위해 그녀가 마지막으로 보냈던 문자 메시지를 보관하고 있었죠. 대충 슈이치와 아케미는 이런 관계였고, 하이바라는 아카이 슈이치와 자신의 언니가 사귀었다는 건 아예 모르고 언니와 사귀었던 남자가 모로보시 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카이 슈이치는 아케미의 동생이 미야노 시오인 걸 알고 있고, 미야노 시오가 하이바라 아이라는 건 역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이 슈이치가 죽은 걸로 위장한 뒤 오키야 스바루라는 대학원생을 신분으로 살아가며 하이바라 아이를 향해 자신이 너희 언니와 사귀었던 모로보시 다이라는 것을 살짝씩 티내주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하이바라는 이 오키야 스바루라는 남자를 엄청나게 경계했는데,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경계심을 풀고 친근하게는 아니지만 평범하게 스바루를 대하기도 했죠. 아마도 하이바라는 오키야 스바루가 아카이 슈이치인지는 모를 테지만 모로보시 다이라는 것은 어렴풋이 예측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극장판에서 오키야 스바루와 아카이 슈이치가 나오는 거 확실시 됐으니 아마 하이바라 아이가 위험에 처하면 옛날 자신이 사귀었던 미야노 아케미에 관한 걸 회상하며 하이바라를 구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하이바라와 관련 있는 인물은 안기준, 일본어로는 아무로 토오루라는 남자입니다. 이 남자는 하이바라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물이 아니고 아카이 슈이치처럼 그녀의 가족과 관련이 있는 인물입니다. 아무로 토오루는 어린 시절 남들과 다른 피부색에 남들과 다른 머리카락 색깔 때문에 또래들에게 놀림을 받는 일이 많았고, 그 때문에 또래들과 싸우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싸우고 나면 아무로 토오를 걱정해주며 치료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하이바라 아이의 엄마인 미야노 엘레나였습니다. 미야노 엘레나는 외국인이었고 자신도 일본에 와서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의 시선을 받아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비슷한 처지에 있는 아무로 토오를 그냥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딱히 친화력도 없는 엘레나였지만 어린 아무로 토오루, 아니 후루야 레이한테만은 친절하게 대해줬죠. 후루야 레이는 그런 친절한 엘레나가 자신의 첫사랑이 되었고 일부러 다쳐가지고 그녀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뒷배경이 있으니 만약 후루야 레이는 미야노 시오가 하이바라 아이라는 걸 안다면 그녀를 무조건적으로 도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감히 흑철의 여행을 예상해 본다면 하이바라 아이가 위기에 처하는 순간이 오고 아무로 토오르에게 거의 잡힐 뻔한 순간이 됐을 때 아무로 토오르는 하이바라에게서 자신의 첫사랑인 엘레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 순간적으로 멈칫한 다음 하이바라를 그냥 보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근데 그렇게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닌 게, 시르게 미스테리 트레인이라는 에피소드를 보면 아무로 토오르가 하이바라 아이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 미야노 시오를 궁지로 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의 미야노 시오는 궤도키드가 변장한 모습이긴 했지만 아무로 토오르는 그녀를 헤렌젤의 딸이라고 부르며 자신과 같이 가달란 말을 하죠. 근데 미야노 시오가 폭탄이 든 칸으로 간 다음 문을 닫아버리자 자신은 죽일 생각 없이 생포에 갈 생각이었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은혜를 입은 사람의 딸이니 죽일 생각은 하나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때 미야노 시오를 잡는 데 성공해서 검은 조직으로 데리고 갔더라도 만약 보스나 다른 간모가 미야노 시오를 죽이려고 하면 그녀를 빼내서 안전한 곳으로 보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하이바라 아이와 관련 있는 인물은 유미란, 일본어로는 모리란입니다. 명탐정 코난 초반부에는 하이바라가 란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유는 아마 자신이 코난에게 호감을 품고 있는데 코난은 란을 좋아하고 있어서 질투 때문에 그런 거였겠죠. 란은 그런 건 모르고 하이바라를 귀엽게 봐서 친해지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하이바라는 앞서 말한 이유 때문에 란을 피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물에 걸린 수수께끼란 편에서 란이 용기에 관련된 명언을 하고 감정의 변화가 생겼는지 먼저 란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러고 나서는 그닥 둘이 친근하다는 것 같은 묘사는 안 보여주고 하이바라가 아플 때 란이 와가지고 죽을 해주는 모습도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나윌밤 사건에서는 베르무트에게 죽을 위험에 처한 하이바라를 란이 몸으로 끌어안아서 지켜줬고, 그런 란의 모습을 보며 하이바라는 자신의 자상한 언니인 미야노 아케미를 떠올렸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하이바라는 란에게서 자신의 언니의 모습을 봐왔었습니다. 자신이 봤을 때 란은 모두에게 사랑받는 돌고래 같은 존재로 봤고, 자신은 어두컴컴한 곳에서 온 상어 같은 존재로 봤기 때문에 란을 이길 수가 없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질투와 동경 이런 여러 감정들이 섞여서 란을 멀리했었던 거였죠. 근데 란이 아무런 대가 없이 하이바라를 지켜주려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완전히 열게 됐었습니다.
있었습니다. 나중에 블랙 임팩트 사건에서는 란이 위험한 곳에 가려고 하자 가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죠. 이런 란과 하이바라의 관계를 봤을 때 이번 극장판에서도 란이 하이바라를 구하려고 하는 장면은 무조건 나올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고편을 보면 란이 공중에서 거의 땅을 부술 것 마냥 떨어져가지고 차에 착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도 아마 하이바라가 어디 잡혀가려고 하는 거를 란이 막아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하이바라와 관련이 있을 것 같은 인물은 브라운 박사님, 일본어로는 아가사 박사님이십니다. 아가사 박사님 같은 경우는 검은 조직을 빠져나와 시니치의 집으로 가다가 힘이 빠져서 쓰러져 있는 하이바라를 구해낸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이바라에게 아가사 박사님은 은인 같은 존재인 거죠. 그리고 박사님이 어린이가 된 미야노시오에게 새로운 이름인 하이바라 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사 박사님은 하이바라에게 친할아버지 같은 존재이기도 한 거죠. 실제로 하이바라는 아가사 박사님을 친할아버지로 생각하는지 박사님이 단 거라던가 살찌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여기서 살찌면 진짜로 돼지들이랑 같이 사육장에서 살아야 할 수 있다고 말하며 박사님이 먹는 음식들을 관리해줍니다. 또 하이바라가 박사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오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것은 목숨을 건 부활이라는 에피소드죠. 이 에피소드에서 하이바라는 코난에게 총구를 겨누며 아가사 박사님이 검은 조직에게 인질로 잡혔다. 그래서 나도 살고 박사님도 살리려면 너를 죽이는 방법밖에 없다 라고 말하며 코난을 위협합니다. 물론 이건 그냥 코난에게 위기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페이크이긴 했지만 하이바라는 만약 진짜로 박사님이 인질로 잡힌다면 망설임 없이 코난을 죽이겠다고 말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하이바라는 코난을 좋아하긴 하지만 만약 박사님과 코난 둘 중 한 명을 택해야 한다면 박사님을 선택할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이바라가 박사님을 생각하듯이 극장판 예고편을 보면 박사님도 하이바라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고편을 보면 박사님이 들이받아서라도 멈춰주마 라고 말하며 차를 벌고 있는데 누가 봐도 이건 하이바라가 어딘가로 잡혀가고 있고 그것을 막기 위해 들이받아서라도 멈춰주마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잠시지만 박사님이 눈물을 흘린 모습이 화면에 잡힌 걸 보면 모종의 이유로 하이바라를 놓쳤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아마 실제로 극장판에서도 하이바라가 어딘가로 잡혀갔다는 걸 뒤늦게 알아차리고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무슨 방법이든 쓰는 장면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이바라와 관련이 있을 것 같은 사람은 이번에 새로 나오는 조직원인 핑가입니다. 이건 아무 증거 없이 그냥 저희 온전한 추측인데 개 뜬금없이 새로운 조직원이 하이바라가 주인공인 극장판에 나온다는 게 좀 이상했습니다. 아마 이 핑가라는 조직원이 하이바라를 잡으러 오거나 하이바라를 잡는데 큰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이 핑가라는 조직원이 옛날 미야노시오와 같이 일한 적 있는 과거를 가지고 있다거나 아무로나 슈이치처럼 그녀의 가족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란 것이 밝혀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추측일 뿐 아닐 수도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외에도 이번 극장판에서 나오는 소녀탐정단도 하이바라와 관련이 있긴 하지만 그닥 큰 역할을 할 것 같진 않으므로 그냥 얘네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가 흑철의 여행이란 극장판에 나오는 인물들과 하이바라의 관계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뭔가 여러분들은 다 아는 내용들일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복습하듯이 코난을 보시는 게 아닐 거기 때문에 아 맞다 이런 것들도 있었지 싶은 내용들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제 흑철의 여행 개봉까지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보러 가기 전에 이 영상을 보셔가지고 나중에 영화 보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저도 영화 보고 나서 후기 영상도 만들어 볼 테니 구독 눌러놓고 또 제 채널 찾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런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